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근현대사 파트를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가 통상적으로는 평균 8문제가 나오죠. 20문제 중에서. 그죠? 그 원칙이 성립된 것은 2010년 넘어서부터예요. 그전에는 근현대사 문제가 2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20문제 중에.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근현대사 수업이 2번, 4시간짜리 2번, 이틀에 걸쳐서 끝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공무원 시장에 진출했을 때는 그렇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폭증해서 2010년대부터 해가지고 8문제씩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원칙이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근현사는 8문제가 나온다. 요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 원칙이 깨진 게 2019년에 처음으로 깨졌어요. 근현사 문제를 6문제를 낸 그런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아하고 뜨하다라고 싶었는데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시행처 출제 쪽에서 근사 영역에 좀 혼란이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 좀 줄여나가겠다, 시험 문제를. 근데 뭐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다시 뭐 원상태로 회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암튼 간에 6문제로 줄었던 시기가 딱 한 번 있었다는 거. 2019년. 그러나 2019년에 시행된 여러 시험 중에서 딱 한 시험만 그랬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지금 얼마 전 시험인데도 그게 기억이 안 나니까 저는 참 특이한 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그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실수할까봐. 예? 자, 그래서 시험이 하나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8문제씩 나왔거든요. 2019년에도. 그래서 2020년에도 변함없이 근현사 파트는 20문제 중에서 8문제 정도가 배정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일단 수업을 들어갑니다. 자, 근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지금부터 멀지 않은 과거라는 뜻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대단한 사회변동, 서구를 기준으로 해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후에 초래된 사회변화를 얘기한다 이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통용될 수 있는, 공통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시대 구분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근대라고 하는 시대 구분 자체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이후에 상당히 많은 사회변동이 초래되고 이게 발전적인 그런 측면에서 사회변동이 초래됐다고 보는 거란 말이죠. 그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 모두 다방면에서 발전적으로 이제 인류 역사가 일정하게 이제 진보적인 그런 관점으로 올라갔다고 보는 걸 이제 근대라고 상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 근대화를 먼저 달성한 국가들이 바로 서양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서양 세력이 근대화를 먼저 달성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동쪽을 침략하는 서세동점의 시대가 바로 근대의 물결, 첫 물결에서 딱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서구의 침략주의를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제국주의의 개념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잡아가면서 이제 대원군이라든가 이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국주의는 1870년대부터요. 1910년대 말까지를 얘기합니다. 이걸 제국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1871년 독일 제국이 성립이 되거든요. 프로이센이라는 국가가 중심에서 독일 제국이 유럽에서 제3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독일 제국이 출범을 하면서 이때부터를 본격적인 제국주의의 출발점으로 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제국주의의 본격적인 출발점을 1870년대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미 제국주의적 특성이 나타난 건 1800년대부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70년 전부터 제국주의의 침략의 패턴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공식적인 그런 틀로서 전개가 된 거는 1870년대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제국주의의 정치적 측면을 본다면 이것이 이제 일단 팽창적 민족주의다 이게요. 팽창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침략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사회변동을 이뤄내고 일종의 근대화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뤄낸 다음에 서양 세력이 동쪽을 침략하는 서세동점의 시대가 제국주의니까, 그죠? 서양 세력이 동쪽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차지하는 서세동점의 시대인데, 팽창적 민족주의의 개념이다 이게. 여러분들, 민족이 사실 굉장히 무식한 단어 아닙니까? 이 민족이라는 이런 무식한 단어는 한자 구성으로는 원래 생겨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거는 원래 아주 폐쇄적이거나 선명한 공동체를 일컬을 때 얘기하잖아요. 가족, 종족, 시족, 혈족, 부족 아닌가요? 개방형의 백성 민자에다가 족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은 사실 이 한자 조어의 구성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백성족속이라고요. 그죠? 이런 무식한 한자 조어상 구성이 안 되는 이런 무식한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한자 문화권의 외곽에 있는 나라밖에 가능하지 않겠죠. 이거 일본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신조어가 되는 겁니다. 원래 민족이라는 민이 있으면 민이 있는 것이 민족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일본은 왜 이 민족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을까요? 자, 동양을 차지하고 싶어요. 동양의 패권을 갖다가 장악하고 싶어요. 자, 근데 동양적 정서가 지금 서구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단 말이죠. 자기네가 동양의 맹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서양 세력이 침략을 하는데 이거 다 백인종들 아니냐? 백인종들의 침략에 맞서서는 황인종이 뭉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청, 조선, 일본 할 것 없이 우리 황인종들은 뭉쳐야 된다. 우리가 결국 여러 백성들로 구성된 족속 아닌가? 그래서 원래 일본 애들이 이 민족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개발한 거는 인종의 개념이었어요. 인종. 뭐라고요? 예? 인종의 개념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황인종이 백인종의 침략에 맞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 황인종은 같은 민족이고 뭉쳐야 된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인종이라는 개념으로 처음으로 개발해서 백인들에 맞서는 우리의 종족,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던 게 이제 이 조어의 출발입니다. 이게 이제 민족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일본이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최초로 소개된 거는 황성신문입니다. 황성신문에 이제 1902년인가 처음으로 이제 민족이라는 단어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일본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민족끼리 뭉쳐야 된다. 이 민족은 바로 인종인 것이고 황인종이 곧 하나의 민족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서양 세력을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뭐예요? 그럼 황인종이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게 훨씬 유리한 거 아닌가요? 백인종의 침략에 맞서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네가 내세우는 건 뭐겠어요? 우리나라의 국권을 뺏고 우리나라를 먼저 일본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서양 세력을 막아내는 데는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논리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신채호 선생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족을 인종이라고 가서는 안 된다. 예?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인종, 황인종이 백인종의 침략에 맞서서 뭉쳐야 된다. 이렇게 가는 순간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수작이라는 거죠. 없는 개념을 만들어서, 예? 우리 국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들의 수작인 거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민족인 만큼 우리는 이 민족이라는 말을 그냥 기존으로 그냥 통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인종이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즉 민족은 일본이 주장한 대로 인종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개념이 돼야 된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채호 선생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채호 선생의 한말의 국수보존론입니다. 국수보존론, 이게 신채호인데요. 자,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국가의 정수가 민족 정신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국가의 정수, 이 국가 단위의 어떤 그걸 지키려는 주의 생각이 그것이 민족주의가 돼야 하고 그것이 그리고 국가 단위가 민족이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존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냥 지금은 이거 여러분들 상식 교양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국수보존론은 현재 8종 교과서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교과서 본문에요. 예전에는 그냥 한 말 하면은 신채호의 독사실론 이래고 끝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독사실론 외에 신채호는 이 개념에 대응해가지고 민족의 단위를 인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된다? 국가로 해야 되고 우리가 국가 정신에 대한 정수를 가지고 있어야 이걸 보존해야 우리가 침략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수보존론에 입각해서 본다면 민족은 반드시 국가를 단위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는 8종 교과서 모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수보존론이라고 하는 거 이걸 신채호 저기가 국수보존론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기 때문에 국수보존론과 보존론이라고 하는 건 같은 개념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국수보존론이 맞고요. 이게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 현재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저게 본문에 탑재가 돼 있다. 예전하고 달라진 거죠. 바로 저런 겁니다. 그죠? 이 수업이 마련된 이유는 바로 저렇게 한 10년간 축적되어 온 연구 성과들이 그대로 교과서부터 해갖고 전공 영역에 쏙쏙 박혀 있고 그것들이 요즘에 계속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2015년서부터 지금 누적돼가지고 4년차 시험으로 나왔는데 그것들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근현사 파트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그걸 해결하자는 게 오늘 수업의 목적입니다. 오늘부터 진행하는 수업의 목적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채호의 이거는 정말 탁견이었다는 얘기죠. 훌륭한 견해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서양에서는 애시당초부터 이거를 뭐 네이션의 개념으로 보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말이죠. 자, 봐봐요.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가 프랑스 쪽하고 가까운 쪽은 불어를 써요. 프랑스어를 써요. 독일 쪽하고 가까운 스위스 지방은 불어를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스위스라고 하는 그 나라를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접점은 뭡니까? 그냥 나라인 거예요. 예? 거기에 인종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죠? 그러니까 일단 신채호의 그런 견해가 굉장히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서구에 있어서의 팽창적 민족주의는 국가를 단위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죠? 이걸 이제 번역을 했을 때 우리가 내셔널리즘을 갖다 민족주의라고 번역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신채호가 이걸 국가로 봐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거를 네이션을 민족이라고 보고 내셔널리즘을 민족주의라고 표현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대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걸 다시 표현할 때 이걸 민족 또는 민족주의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니까 신채호의 주장이 상당히 훌륭한 것이죠. 그죠? 지금에 있어서 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뭐예요? 서양에서는 국가를 단위로 하는 것이고 서양에서의 민족주의인 내셔널리즘은 그대로 번역하면 내셔널리즘이잖아요. 그 국가주의지 뭐예요. 다만 우리 쪽에서는 좀 복잡하네요. 우리 쪽에서는 일단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혈연 공동체, 지연 공동체, 역사 공동체, 언어 공동체, 문화 공동체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게 민족의 개념이다 이게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또 민족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의 민족이라는 개념도 허구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합적인 공동체는 우리가 관념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실제로 존재했다? 몇 개의 특성은 공동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보지만 실제로 이게 다 완전히 공유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민족은 허구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여기서 택할 것은 뭐냐면은 정치로 서구의 침략에 제국주의의 배경이 되는 팽창적 민족주의는 국가를 단위로 해서 프랑스가 프랑스의 국기를 들고 프랑스라는 깃발의 이름으로 침략을 하고 영국이 영국의 깃발을 들고 영국의 이름으로 침략하는 거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팽창적 민족주의의 개념이다 이거죠. 이 제국주의 침략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제국주의의 배경이 되는 거.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 왜 설명하냐면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서 우리가 저항적 민족주의의 개념으로 근대를 출발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서양의 다시 얘기합니다. 첫 시간이라서 이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근대화를 이뤄낸 게 서구 사회예요. 이 먼저 근대화를 이뤄낸 서구 사회가 침략을 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서양 세력의 동쪽에 대한 침략, 서세동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침략에서 이들이 팽창적 민족주의의 개념으로 국가 단위로 침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 간의 무한 경쟁이 지금 서구에서 또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죠? 유럽은 보통 50개 국가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예?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30개 국가 정도.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아주 치열한 유럽 사회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침략을 하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가의 이름으로 침략했다 그래서 팽창적 민족주의인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독점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독점 자본주의의 그런 특성상 침략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거 한번 좀 설명을 해봅니다. 요 민족의 개념은 여러분들 한 말에 갖고 다시 신채호 선생을 얘기하고 그럴 때 다시 이제 독사실론과 이 국수보존론에 대한 개념을 엮어서 그 개념이 어떠한가를 설명할 거예요. 이게 이제 요번에 2020년도에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들이요. 그거 분명하게 얘기지만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왔는데 교과서마다 다 명기가 돼 있는 것이고요. 하나씩 꺼내 쓰고 있거든요. 지금 시험 문제들이요. 분석을 해보면. 자, 독점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본주의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죠?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게 자본주의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죠? 돈에 의해서 굴러가는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자유에 의해서 뭐요? 경제적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라는 얘기인데 그게 독점으로 간다면 소수가 모든 경제적 이익을 장악하고 다수는 뭐예요? 인간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인구 폭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산업혁명 이후에 한 세대 값을 보통 30년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산업혁명 이후에 30년 만에 영국의 인구는 3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예? 자연적 증감에서요. 그 다음에 유럽 다른 국가들의 인구 증가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왜 이런 일이요? 간단합니다. 원래 둘 중에 한 사람이 1년,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이 50%가 넘었어요. 영아 사망률이라는 건 영아는 1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인데 자, 태어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1년 안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위생이라든가 이런 게 엉망이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영아 사망률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태어나면 죽으니까 인구가 정체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극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산업혁명 이후라는 얘기예요. 즉 서구의 근대화 이후라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해 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영국의 최초의 산업도시가 어디입니까? 맨체스터입니다. 여기에 석탄이 많이 매장돼 있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땅 껍질만 벗겨내면 석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석탄을 바탕으로 풍부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끓여갖고 전기기관을 움직이면은 거기서 많은 공장들이 가동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체스터가 세계 최초의 산업도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노동자들이 저녁 때는 할 일이 없어갖고 볼차고 놀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구 클럽 중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제 말로 제가 입으로 얘기하면 입이 아프죠. 그죠? 박지성이 뛰었던. 자, 이런 맨체스터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는 없었던 굉장히 집약적으로 좁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자,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역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다 이게요. C자 모양으로 역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먼저 이 병이 스타트가 된 지점이 여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렇게 퍼져나갔다 이게요.
자, 예전 같으면 이런 역병은 그냥 전염병이고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걱정만 하고 할 뿐이지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밀집해 살다 보니까 이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바로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이 인접 지역은 지금 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거 뭐지? 그럼 왜 시옷자 모양으로 이 병이 퍼져나갔을까? 그럼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뭐냐? 같은 수돗물을 먹는 지역이네? 그럼 이 전염병은 수인성 전염병. 그럼 결국 물을 끓여 먹으면 이 병은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통 여러분들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콜레라하고 장티푸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우리한테는 연병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연병하고 있네. 그거 뭐예요? 이 장티푸스를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보세요. 이 방향으로 이 전염병이 급속도로 번져나가는데 여기서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 전염병이야말로 이 시옷자 모양의 이 벨트가 뭐냐? 결국에는 같은 수도를 이용하는 그런 지역이다. 그러면 물로 이 전염병이 옮겨가는 게 아닌가? 그럼 물을 끓여 먹는다면 이 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죠? 위생에 대한 개선이에요. 치료 방식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도 인구가 빵빵하게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0년 만에 거의 인구가 2배 반, 3배 가까이 증가를 하는데, 문제는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인구 부양력을 뛰어넘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다 이게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구 부양력을 뛰어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사람들의 삶이 다 거지같이 사는 거죠. 그죠? 소수가 경제적 자유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자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구현시킨다 하더라도 가진 게 없으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없죠. 정말 거지발사계처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게요. 여러분들 19세기 초반의 풍경을 그린 영화들을 보세요. 예? 180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유럽의 영화들을 보면은 맨 사기꾼, 거지, 그 다음에 되게 회색빛 하는데 말이죠. 올리버 트위스트라든가 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가 또는 홈즈에 대한 영화화한 그런 대목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또는 레미제라블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인간 군상들이 그렇게 추잡하고 더럽고 서양 사람들, 그죠? 왜 저 시대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너무 과도한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인구 부양력으로 거기서 먹여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잉여 노동력들이라든가 인구들을 바깥으로 배출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식민지를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제국주의의 기본적인 배경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독점 자본주의라고 한다면 소수가 모든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고 다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거나 그 경제적 자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사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적 입장에서는 이 팽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구를 어딘가에 배출을 해야 되는 출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사상적으로는요, 요거 하나만 설명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여기에 맞서는 저항적 민족주의적 개념에서 이제 우리 역사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여러분 뭐냐면은 사회진화론이 나온다 이게요. 사회진화론은 정말 팔색초처럼 바이러스처럼 다양한 형태를 갖습니다. 예? 변형돼서. 그래서 사회진화론의 문어발식 어떤 변형 과정을 보면은 정말 다양해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한두 끝도 없겠죠. 자,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스펜서입니다. 그럼 사회진화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건 찰스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시킨 것이죠. 그래서 거의 패턴은 같습니다. 사회진화론의 기본적인 골격을 보자고요. 자, 이게 이제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제 생물학적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시킨 건데,
자연에서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그죠? 하는 것처럼 약육강식은 인류 사회에서도 당연한 것이다 이게. 약육강식.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 차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우수한 나라가 승리하고 열등한 나라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인류 사회가 진화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이게요. 그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힘센 나라 문명이 약한 문명 내지는 약한 국가를 차지하고 식민지 차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화해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놈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가지고 변형을 시키는 것이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침략을 정당화합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모든 인류의 진화라고 하는, 진화, 진보 또는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이제 정당화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인류 사회가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 사회가 동일하게 발전하고 진보하고 진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 전제 조건이 뭐예요? 침략이다 이게요. 이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문명을 전파하고 야만을 극복시켜주는 행위다 이거예요. 자, 봐요. 지금 인류 사회가 지금 불균등해요. 어느 쪽은 발전을 했고 어느 쪽은 굉장히 야만적이에요. 자, 근데 인류 사회가 공동으로 진화하고 진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문명적으로 발전했던 그런 강대국들이 약속을 침략해서 그들에게 문명을 전수시켜주고 전파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야. 당장 침략을 받는 쪽에서는 아프지만 사실 그 침략을 받는 것 자체가 문명을 전수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침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명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균형적인 부분에서 미개발 또는 저개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야만을 극복시켜주는 것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침략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진보하고 진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이 아니냐. 침략을 통해서 문명을 전파하고 침략을 받는 쪽의 야만을 극복시켜주는 것이니까 이거야말로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침략을 정당화한다는 얘기죠. 그게 제국주의의 사상적 배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 이 침략이야말로 사실은 당장은 뭐 주사 맞는 것처럼 아프지만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뭐예요? 문명을 이식받는 과정이니까 결국 인류 사회가 보편적으로 진보하고 진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초석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은 신이 내려준 사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게요. 신이 내려준 사명, 즉 모든 인류 사회를 보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이 우리에게 정복의 사명을 내려주고 우리가 정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문명을 전파하는 것이다.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 아닌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사회적 정의,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름대로의 몫을 공정하게 나누는 행위도 정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누구나 진보하고 진화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전제 조건을 이루는 것이 침략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결국 침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야만을 극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문명을 전파하고, 그래서 침략을 받은 쪽이 점점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없으니까 침략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인류 사회는 오히려 공평해지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인류 사회의 공동의 목표인 진화, 진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 침략은 좋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국주의 침략을 옹호하고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얘기죠. 그들이. 그죠? 저 세 개의 측면이 바로 제국주의의 특성이다 이게요. 아시겠죠? 근데 말입니다. 짜증나게도 원래 침략을 옹호하기 위한 이론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이 침략을 옹호하기 위한 이론이 침략을 받는 쪽에 전파된다 이게요. 예? 그러니까 침략을 당하는 쪽에서 이 사회진화론을 수용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맨 처음에 이걸 수용했던 대표적인 학자들은 중국의 캉유웨이,
량치샤오 이런 인물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받아들여요. 근데 그러면 침략을 받는 쪽에서 이걸 왜 받아들이냐? 간단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상은 강대국들이 약속을 침략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침략을 받지 않고 우리의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적자 생존을 할 수밖에 없어. 우리 내부에서 힘을 기를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중국에서 소화되기 쉬운 쪽으로 나름대로 이제 짜깁기가 돼가지고 얼개가 잡힌 다음에 우리한테까지 전파가 된다 이게요. 그러면 우리한테 전파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개화사상, 해국계모 운동 이런 게 되는 거죠. 세상은 강대국들이 약속 침략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길러서 우리 스스로 적자 생존을 통해서 적자 생존을 모색하고 침략을 막아보자고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도 힘을 길러서 적자 생존을 해보자고 그러면 뭐예요? 힘을 기르자는 게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그게 개화사상이 되고 그게 애국계모 운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치명적인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는데요? 자, 이걸 이쪽으로 무게중심을 둔다고 그래서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상은 강대국들이 약속 침략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침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도 스스로 힘을 길러서 적자 생존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내부로 실력 양성을 통하고 애국계모를 통해 갖고 우리도 힘을 길러야 돼.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해. 그래야 침략을 받지 않아 라고 해서 적자 생존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죠. 이거 전제 조건이잖아요. 세상은 강대국이 약속 침략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길러서 침략을 막아보자고.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적자 생존이 실패를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힘을 기르는 게 실패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힘을 기르는 게 실패로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결정적인 최대의 원인은 침략자들의 방해 때문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일본의 방해죠. 그죠? 우리가 힘을 기를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막아내고 잡아내고 묶어내고 하면서 팔다리를 다 묶어가지고 힘을 기를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집요하게 온갖 방해를 통해서 차단시켰다 이게요. 그럼 결국 우리가 적자 생존에 실패한 것은 바로 일본의 침략적인 그런 행위 때문에 적자 생존의 많은 것들이 시간적 속도라든가 또는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 실패했다 이게요. 그럼 결국 우리의 적자 생존의 실패 요인은 모든 요인은 아니지만 최대 요인이 일본의 침략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강대국이 약속 침략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침략을 받지 않으려면 힘을 길러야 돼. 근데 우리가 힘을 기르는 게 좌절된 게 일본의 침략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당화하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힘을 기르는 것이 좌절된 이유를 일본의 침략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패배주의로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우리는 안 돼. 조선놈은 3일에 한 대씩 맞아야 돼. 우리는 정신이 썩어 빠졌어. 민족의 썩어 빠진 정신을 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열등해. 우리는 뭐 열등하니까 썩어 빠진 정신을 때려부시고 이걸 갖다 개조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겠죠. 그죠? 패배주의에 빠지고 그 다음에 결국 어때요? 차라리 같은 황인종인 일본의 보호 속에서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그들의 우수성을 이식받는 게 우리가 훨씬 나을 수 있어. 그럼 이건 뼈도 못 추린 친일파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뭐 독립협회 만능주의 안 돼요. 독립협회의 핵심 인물들 중에서 친일파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니까. 일제강점기로 가면 독립협회 회장을 지냈던 윤치호 대표인 친일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빠져서 이걸 강조하다 이게 좌절됐는데 좌절되는 원인이 이것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적자 생존의 실패 요인이 우리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우리의 뭐예요? 부족함 이런 것에서 이제 이런 걸 문제를 찾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열등 의식을 양상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열등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수한 민족한테 배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뼈도 못 추리는 실파들이 여기서 출발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배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제국주의적 침략이 근대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맞서는 우리의 입장은 뭐예요? 사실 침략을 받았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추진됐던 게 바로 저항적 민족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항적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우리도 저항적 민족주의를 추진했던 한 국가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입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해 가십니까? 예. 자, 그래서 거기에 지금 12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이쪽에다가 이제 연대를 쭉 쓰면서 그릴 거예요. 그런데 연대를 암기하지는 마세요. 암기하지는 말고 그냥 흐름만 보세요. 흐름만 보시는데 사실 근현사 문제에서 가장 출제자들이 유혹에 빠지는 게 뭐냐면 순서 문제거든요. 근현사 문제에서 순서 문제라는 건 거의 필연적입니다. 예? 그런데 암기하지 말라니. 암기는 해야 돼요. 사실은요. 순서는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암기하지 않고도 자꾸만 보다 보면 암기가 되는 상황으로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암기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순서 문제 나오면 포기하세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암기가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면에서 측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대가 어느 정도 진행된다면, 자, 지금부터 외우는 방식이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묶으세요. 저렇게 묶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좀 수월하게 되겠죠 하면은, 그러네? 내가 이거 가지고 고민했지? 이렇게 갈 거라고요. 순서 문제는 필연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가서 지금 이제 연대를 쭉 제시할 때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가서 제가 묶어드리면 그때 가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먼저 이해를 하는 쪽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죠? 우리 수업의 방식은 철저하게 스토리텔링이고 이해 중심의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후차적으로 암기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용시킵니다. 근데 먼저 선제적으로 암기 방식을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무조건 안 하는 것도 이건 책임 방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먼저 쫙 설명을 갖다가 유장하게 쭉 풀어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해관계에 의해서 설명한 다음에 나중에 후발적으로 그걸 다 완성한 다음에 묶어드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 뒷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면서 선제적으로 암기하려고 그걸 길을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다 대안을 갖고 설명할 거니까 강박적으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저런가 봐. 저런 일이 있었구만. 이렇게 소닥 보듯이. 그러면 언젠가 제가 알아서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네요. 그리고 묶어드립니다. 그리고 묶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흐름만 보시라. 자, (1800년도) 월년에 정조가 49세 나이에 사망합니다. 딱 1800년에 사망했어요. 그죠? 49세 나이에 사망한 다음에 63년간 무슨 정치가 행해지느냐? 이른바 63년간 세도 정치가 나온다 이게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흔들릴 때도 됐죠. 전 세계에서 어떤 국가가 단일 국가로 500년을 갑니까? 그런 국가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500년을 엮어간 측면이 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에 나름대로의 통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정교한 부분에서도 기인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약발이 떨어질 때가 됐다 이게요. 너무 오랫동안. 쉽게 얘기하면 일반 그런 국가들의 생애가 100살 기준이라고 했을 때 조선은 이 100살 기준의 생애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이 100살 전후로 해갖고 사망을 하고 다른 나라로 바뀌는 상황에 가는데 조선을 나이로 비교하자면 나홀로 250살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2배 반이 넘게.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국가들의 평균 수명이 예를 들어서 인간의 나이로 환산을 해서 보면 100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100살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나홀로 장수해서 250살까지 살아간 거란 말이죠. 예? 특이한 거죠. 일반 국가들이 150살까지도 살리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죠? 근데 이제는 거의 250살이라고 한다면 거의 식물인간 아니겠습니까? 이 세도정치다 이게. 이때의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자, 세도정치가 이제 순조부터 해서 이제 헌종, 철종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철종 나오고 이제 가는데 이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세도정치를 설명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경향의 단절. 그죠? 경화 거족 중심으로 해서 경향의 단절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붕당 정치의 허구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붕당 정치의 허구화 뭐 이런 말서부터 이제 설명을 해봅니다. 경향의 단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봐봐요 여러분들. 사실 이 세도정치 가문들이 노론의 핵심 집안 출신이거든요. 근데 노론이라고 한다면 사실 가장 중요하게 포진되어 있는 곳이 서울 경기권하고 충청권이란 말이죠. 그 노론의 일부 가문이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세도정치가. 근데 나중에 되다 보면은 지방 세력들 같은 노론이라 하더라도 지방 세력과의 연결은 딱 끊어버렸거든요. 아, 니들은 촌놈이 뭐래? 그냥 촌에 살아. 그리고 딱 끊어버렸다 이게요. 그리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연계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경향의 단절이란 말은 서울과 지방의 향, 여기서 향은 지방을 얘기하죠. 연계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이제 오로지 권력은 노론 중에서도 서울에 사는 몇몇 가문들의 집안들이 독점하는 구조. 그래서 그런 가문들을 뭐라고 불러요? 경화거족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죠? 예를 들면 이 경화거족이라고 한다면 안동김 씨라든가 달성서 씨라든가 반남박 씨라든가 예? 또는 경주김 씨라든가 몇몇 성씨들 이렇게 해서 이제 몇몇 가문들이 모든 걸 딱 장악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지역의 자신들의 붕당의 기반이지만 그 세력과도 단절을 시켜버리고 야 노론이라고 니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노론인 줄 알아? 너네는 그냥 노는 노론 알아서 노세요 지방에서 너네들하고 연결은 끊을 거야 그러고 딱 끊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지방 세력이 같은 붕당이라 하더라도 서울로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붕당 정치의 허구화 이게 세도정치이기 때만 쓸 수 있는 말인데 붕당 정치의 허구화라는 말은 다시 어느 시대에만 쓸 수 있다고요? 저 말이 나오면 그냥 세도정치예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자 무슨 얘기인가를 해봅시다.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리가 복수의 붕당이 공존을 하고 견제를 하고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복수라고 한다면 여러 숫자의 붕당이 그래서 여러 개의 붕당이 견제, 균형, 공존의 원리 속에서 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이른바 붕당 정치의 원리란 말이죠. 근데 이 원리가 깨져버리게 되는 건 숙종 때부터입니다. 환국 정치. 예? 한 당파가 모든 걸 장악하는 정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숙종 때의 환국 정치를 일당 전제화 경향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당파가 모든 걸 장악하는 경향이라는 얘기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숙종 때의 일당 전제화 경향이 일어났다. 환국 정치에. 그래서 붕당 정치에 복수의 붕당이 공존하는 공존이 깨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대를 붕당 정치의 허구라는 말로 쓰지 않는다 이게요. 왜냐하면 재집권의 기회는 있거든요. 경신환국. 그죠? 1680년 경신환국 때 서인이 단독으로 권력을 장악합니다. 여태까지 이런 적은 없었던 겁니다. 상대 붕당이 모두 쫓겨나고 한 붕당만 권력을 잡는 건 없었단 말이죠. 근데 1680년에 서인이 단독 권력을 장악했는데 1689년에는 다시 남인이 단독 권력을 장악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다시 1694년에는 갑술한국으로 또다시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 내부에서 이제 노소론의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어쨌든 한 당파가 모든 걸 장악하는 일당 전제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그 다음 당파가 권력을 장악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왕의 의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왕이 이거를 기획하고
바꿔낸 거니까. 일당 전제하 경향이라 해서 그걸 붕당 정치의 허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자, 다시 한번요. 요 문장은 어느 시대만 쓴다고요? 예, 시험 문제 나오면 그렇게 쓰시면 돼요. 세도 정치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저를 보세요. 제가 안동 김씨예요. 세도 정치 가문, 노론 중에서도 핵심 가문인 안동 김씨다 이게요. 자, 이제 제가 권력을 누리면서 세도 정치를 쭉 이끌어가는데 이미 소론하고 남인들은 지리멸렬해서 재집권의 가능성이 없어. 그럼 내 권력을 노리는 애들은 누구냐? 우리 안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안. 그것도 지방 애들 노론들은 이미 갔으니까, 맛이 갔으니까 누구예요? 경화거족 중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노론에서 세도정치 가문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방과도 경향이 단절되면서 서울에 사는 몇몇 노론의 가문들이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경화거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동 김씨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소론이라든가 남인은 끝났어. 그 다음에 지방 소론, 노론도 이미 맛이 갔어. 그럼 오로지 서울 노론의 일부 가문들, 얘네가 우리 안동 김씨 일문의 권력을 노릴 수 있는 것 같아. 그죠? 누구? 두건이. 자, 안동 김씨 일문의 세도의 가장 걸림돌이 됐던 대표적인 집안은 경주 김씨입니다. 그 정조가 죽은 다음에 5년간 경주 김씨 누가 정순왕후가 권력을 잡았었잖아요. 정순왕후는 안동 김씨가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같은 노론이고 경화고족인데 평생을 안동 김씨한테 시달려갖고 죽음 직전까지 코너에 몰리고 평생을 귀양생활로 점철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추사 김정이죠. 추사 김정이 노론이에요. 경화거족이고요. 예? 같은 세력이라고요. 근데 지금 안동 김씨 일문에서 보면 우리 권력을 노릴 수 있는 거는 지금 경주 김씨예요. 김정희와 같은 세력. 그러니까 철저하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는 평생 동안 귀양생활로 점철되잖아요. 일생이. 그죠? 말년을 빼놓고는요. 그러니까 이 붕당 정치의 허구라는 말은 뭐냐면 같은 붕당이 같은 붕당을 탄압하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왜요? 내 권력을 노리는 건 우리 붕당이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도 정치만 붕당 정치의 허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붕당 정치의 허구화는 숙종 때라든가 경종 때라든가 이럴 때 뭐 붕당 정치가 원리가 깨져서 일당 전제와 경향이 나온다고 해서 저런 말 쓰지 않는다. 저 말은 언제만 쓴다? 세도 정치에게만 쓴다는 얘기죠. 그죠? 같은 붕당이 같은 붕당을 탄압하는 시대. 그래서 안동 김씨가 먼저 경주 김씨를 까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풍양조 씨를 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죠? 같은 경화고족끼리. 자, 그 다음에는 중앙 권력은 비변사가 독점을 합니다. 아니 원래 비변사는 30명대 초반의 인원들이 모여서 국방의 문제를 논의하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비상대책회의처럼 국정 전반을 논의했잖아요. 근데 세도정치기 때가 되면 비변사가 구성원이 30명대 초반이 아니라 66명까지 증가합니다. 몇 명이요? 그 66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비변사의 참여 인원이 66명이라고 한다면 마치 고려 말 충렬왕 때 나왔던 도평의사사가 구성원이 7, 80명으로 늘어난단 말이죠. 도병마사는 20명대 초반인데 도평의사사는 충렬왕 때부터 만들어져서 7, 80명대의 구성원으로 구성됩니다. 그거와 비슷하잖아요. 비변사가. 그래서 비변사의 구성원이 세도정치 때는 30명대가 아니라 66명까지 증가했다 이게요. 그러면 여기서 66명의 구성원이 비변사를 구성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머리를 써갖고 정치체제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산적한 그런 현안들을 해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요. 비변사로 권력이 독점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이품 이상만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나머지는 실무진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이품 이상만이 사실 비변사 안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이품 이하부터는 뭐예요? 실무인으로 격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이품이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실 때 국정교과서에 들어있던 문장입니다. 세도정치기 때는
정의품 이상만이 정치 권력을 장악했으며 나머지는 실무진으로 전락하였다. 제가 수능 강사 출신이죠. 수능 강사에서 옮겨온 1호 강사예요. 그러면 뭐예요? 교과서 내용은 빠삭하게 잘 알겠죠. 제가 5차 교육과정 때 데뷔해가지고 6차 때 대형학원에 나오고 단과 선생으로 쭉 있다가 7차 때 국사가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공무원으로 넘어왔던 1호 강사니까. 예? 그럼 교과서 내용은 빠삭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한테 수업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됩니다. 수능 강사 출신이라는 게. 자, 보세요. 교과서 문장이라고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국정교과서요. 고1 때 배웠던 정의품 이상, 교과서 본문입니다. 정의품 이상만이 정치 실권을 장악하고 나머지는 실무진으로 전락했다. 그러면 정의품이라고 한다면 판서급이에요, 여러분들. 장관급. 보통 정의품 이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대감이라고 부르잖아요. 대감마님, 이거 장관급이라는 얘기군요, 조선에서. 예? 이조판서, 이판대감, 병판대감, 영상대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상께서는 이렇게 하면 대감이라는 말이 정의품 이상, 판서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관급. 그러면 차관급부터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감. 종이품이 여러분 차관급이잖아요. 예, 종이품이 바로 여러분들 2조 참판, 참판이 차관 아닌가? 또는 관찰사도 참판, 뭐예요? 종이품이잖아요. 그럼 관찰사 영감. 네? 충청감사 영감께서 이렇게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정의품의 대강급 이상만이 비변사에서 실권을 장악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정의품 이상이라고 한다면 모두 세도형식 가문 아닌가? 그럼 봐봐요. 66명이 집결했다고 하지만 이 비변사 안에서 의견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골고루 개진되고 여기서 다양한 국가정책이 논의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정의품 이상만이 밀실에서 모든 걸 결정한 다음에 비변사 회의를 통해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그냥 통보하기 바쁜 거예요. 이봐! 우리 이렇게 결정했거든? 박수 한번 쳐봐. 그럼 나머지는 예스맨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정의품 이상만이 실권을 장악하니까 그럼 이 정의품 이상은 모두 세도형식 가문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결국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나요? 아무리 산적하고 급박한 국정 현안이라 할지라도 그죠? 모조리 무시되고 오로지 세도형식 가문에 관심이 있는 것들만 빠르게 처리되는 거죠. 예? 상당히 심각한 국정 운영의 뭐예요? 불합리성. 그죠? 이런 게 나타나겠죠, 여기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매간 매직이 성행합니다. 관직을 사고 팔죠. 보통 지방수령 직책이 8만 냥에서 20만 냥 정도의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지방수령이 조세를 수취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8만 냥에서 20만 냥을 주고 이제 지방수령에 임용됐다. 그러면 그 임용된 지방수령들은 본전 뽑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정문란이다 뭐다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간매직이 성행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거두는 시스템이 붕괴돼서 수취제도가 문란해지면서 삼정문란이 가속화되는 이게 이제 세도정치기의 문제점인 것이죠. 자, 대원군 직전까지만 첫째 시간에 풀어내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대원군 정책을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자, 이게 이제 세도정치인데 여러분 이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세도정치가 출발한 건 이 순조라고 하는 임금이 정조의 아들인데 11살에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조가 늦게 아들을 낳은 거죠. 먼저 있었던 아들은 일찍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조가 11살에 왕이 됐는데 그래서 11살에 순조가 왕이 되면서부터 이 사람이 이제 힘을 못 썼기 때문에 세도정치가 시작됐다? 이건 구학설이고요. 실질적으로 구학설 말고 신학설은 뭐냐? 이 사람이 스스로 정치를 멀리했다는 거예요. 성인이 된 다음에도. 순조가 성인이 된 다음에도 순조가 모든 정치를 챙길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왕에게 있었고 그런데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저 사람이요. 예? 그 다음에 김조순. 자, 순조의 장인이죠. 이 김조순은 여러분들 세도정치의 원흉으로 지목을 받고 욕을 바가지로 먹는데
김조선은 그렇게 욕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김조선은 청렴결백하고 그 다음에 권력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뭐 드라마를 보니까 무슨 뭐 정승으로 나오더라고요. 김조순이. 거짓말이고요. 김조순이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직책은 참판입니다. 차관직이에요. 차관직에서 무슨 권력을 독점해요? 아니 아무리 뒤에서 모든 걸 조율한다 하더라도 차관직에서 권력을 조율해야 돼요? 대개는 권력을 장악한다면 적어도 장관급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럼 김조순은 장관이 안 됐나요? 예, 판서를 3번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판서의 재임 기간이 굉장히 짧을 뿐만이 아니라 판서에 임용된데도 저 이거 안 합니다 라고 해서 출근 거부 기간 이런 거 다 빼내면은 실제로 나가서 일을 한 기간은 극히 드물어서 뭐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것도 판서 자리를 여기저기 옮겨다면서 그것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국정에 가장 많이 몸담았던 시기는 군영대장이라든가 또는 참판이었어요. 이 김조순이 그러니까 정조가 신임을 했던 거예요. 김조순을. 그리고 김조순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는 것도 순조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김조순이 왜 욕을 먹냐? 사실은 김조순이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앞에다 내세우고 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는데 세도 정치의 문란상은 언제부터 출발하냐면 김조순이 죽으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얘기 좀 해보자고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소설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이 시기가 되게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세도 정치에 대한 연구가 다른 시대에 비해서 거의 진행이 안 돼요. 엉망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한 또 소설 속에 각색된 얘기들이 현실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또는 그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학자들까지도 심각하게. 자, 몇 마디만 하고 좀 마무리를 짓고 쉬었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권력을 놓아버린 거는 이 사람이 정치를 그냥 싫어했대요. 그래서 모든 왕이 결정하고 제거해야 될 권한까지도 성인이 된 다음에도 모두 미뤘다는 거죠. 그래서 관료들에게 위임하고 자기는 맨날 새벽마다 냉면 먹었다며 평양냉면이 서울시내에서 유행하게 된 계기도 또 순조가 냉면을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여담으로. 자,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하도 이제 정치 어쩌고 하니까 이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순조가. 바로 그것 때문에 세도 정치의 폐해가 커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구조적인 것들을 모두 조사하고 기록들을 조사해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연구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소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끄적거린 내용들, 김동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끄적거린 내용들이 기정사실화돼서 그냥 고정형으로 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뀐 대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박제해야 되는 내용으로 수업을 받다 보니까 세도 정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미 5, 6년 전부터 시험에 내고 있는데 우리는 생경한 거예요. 그럼 안 된다 이게. 이거 근데 전근대사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효명세자가 정조를 닮았어요. 할아버지인 정조를. 그래서 정치를 잘하겠죠. 그죠? 17살의 정치를 아버지를 대신해서 맡아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뭐 할아버지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20 넘어서 나이 20살 좀 넘어서 쭉 하다가 각혈을 하고 15일 만에 사망합니다. 급성 폐결핵으로 추정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니까 효명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 효명세자의 아들이 바로 헌종입니다. 8살의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효명세자가 추진했던 개혁이 뭘까요? 경복궁 중건, 당백전 발행, 호포제 시행, 사창제 시행. 선생님 그 대원군 정책, 예 그렇습니다. 대원군 정책의 기초를 닦아놓고 죽은 사람이 효명세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중단됐던 거를 효명세자의 방향성을 그대로 살려다가 다시 그걸 완성시킨 게 대원군인 거예요. 요즘에 여기까지 연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길게 살아서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한다면 조선은 또 스스로 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식민지화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조선에게는 아깝게도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개혁을 추진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 나이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이 사람의 개혁 추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받아갖고 그거 그대로 추진해가지고 완성한 사람은 대원군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자, 8살에 왕이 됩니다.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느냐? 순조비, 김조순의 딸. 그죠? 자, 이분이 사실은 세도 정치의 가장 책임자예요. 문제점을 일으킨 모든 원흉은 사실 순조비예요. 그죠? 자, 이분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헌종이 8살에 왕이 됐다라고 한다면 헌종의 어머니인 효명세자비는 사실 조대비인데 시어머니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그죠? 제대로 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때 어쨌든 헌종 때는 풍양조씨가 약간 두각을 나타냅니다만 별로. 그래서 이때 이제 박해 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해박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쭉 가는데 헌종이 나이 20을 넘어서 죽었어요. 절대 왕이 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죠? 누굽니까? 철종입니다. 자, 철종이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저 사람의 자질 때문이냐? 천만의 말씀. 저 사람의 임금의 자질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자, 저 사람이 왕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죠. 족보상의 문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가 끊어졌어요. 20대에 죽었잖아요. 대가 끊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개 죽은 대가 끊어진 왕의 조카뻘이라든가 후손격인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저씨뻘이 왕이 됐단 말이죠. 이건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정조의 아들, 정조의 손자, 정조의 증손자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철종은 정조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사도세자의 또 다른 아들 은원군의 손자예요. 그러면 자 봐요. 헌종이 정조의 증손자인데 정조의 동생의 손자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저씨뻘이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이 사람이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대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예?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순원왕후 김씨인 거예요. 순원왕후 김씨가 바로 순조비, 즉 김조순의 딸인 거죠. 이 여자분이 결국에는 세도정치의 모든 걸 망친 주범인 거예요. 남편이 죽고 자기 아버지가 죽자 안동기시 자기 집안의 일문들을 모두 앞으로 내세워서 전진 배치를 하고 컨트롤 타워의 부재 상황 속에서 마음껏 권력을 농단하도록 전진 배치한 사람이 사실 뒤에서 모든 걸 조정한 사람은 순원왕후 김씨입니다. 순원왕후 김씨가 세도정치의 원흉인 거예요. 현재 학계의 입장은 그렇게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손자인 헌종의 제위기 때 풍양조씨가 약신한 게 싫은 거예요. 예? 효명세자빈이 조씨고 외가잖아요. 근데 효명세자빈은 헌종이 8살에 왕이 됐을 때는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헌종의 외할아버지인 조만영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는데 이때 안동입시에 버금가게끔 풍양조씨가 성장했단 말이죠. 이걸 순원왕후 김씨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자가 죽자마자 자기 며느리 집안을 완전히 탈탈 털어버리는 거죠. 풍양조씨 집안을 완전히 몰락의 길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안동 김씨의 빌붙은 풍양조씨의 일문만 살아남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쪽을 부정하기 위해서 철종을 순원왕후 김씨가 순조비가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략을 꾸밀 수밖에 없죠. 그 계략이 뭡니까? 순조의 양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계승시켰다 이게요. 무슨 얘기냐? 봐봐요. 정조의 아들, 정조의 손자, 정조의 증손자잖아요. 근데 정조 동생의 손자잖아요. 은원군의 손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효명세자하고 같은 적이잖아요. 저기가 족보상에
그죠? 항렬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종을 순조의 양아들로 삼아서 왕위를 등극시켰다. 그 얘기는 사실은 효명세자 및 헌종, 자기 아들과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완전히 이계통을 무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순원하고 김씨가. 그죠? 그거 철종을 세우네요. 그거 흔들어요. 철종. 은원군의 손자이면서 자, 집안이 몰락해서 강화도로 몰락해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 이원범. 근데 저 사람이 일자무식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강화도에 머물렀던 기간은 10년이 안 돼요. 9년 정도에서 8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미 어렸을 때는 과외 선생이 붙고 그래서 굉장히 학식을 다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집안이 몰락하니까 밀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종이 일자무식이라는 것도 소설 얘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 강화도에서 농사지면서 살았던 시기에 백성들의 삶을 완벽하게 이해를 한 거죠. 왕으로 등극한다면 강력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요. 철종의 개혁 드라이브를 안동김씨 일문이, 이때 안동김씨 일문은 거의 매국노에 준합니다. 완전히 둘러싸고 인해장막으로 둘러싸고 철종의 개혁을 모두 좌절시킨 겁니다. 맨 처음에는 굉장히 무능한 왕, 노는 데만 집중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것도 소설 속의 모습입니다. 실제 철종실록이라든가 많은 부분을 보면은 백성들에게 나가서 백성들의 의견을 듣고 고뇌를 하고 개혁 정책을 입안하고 나홀로 밀어붙이다가 좌절되고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예컨대 1862년 진주밀란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안동김씨 일문의 철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이 밀어붙인 게 바로 삼정이정청이잖아요. 근데 삼정이정청을 만들자마자 그 요직을 안동김씨 일문이 다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몇 개월 만에 폐지시켜버리잖아요. 비변사로 다시 합병시키죠. 그래서 왕이 마지막 개혁으로 추진했던 삼정이정청조차도 안동김씨의 계략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시 비변사로 통합되고 왕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개혁 의지가 충만하고 개혁의 방향성까지 옳은 방향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인해장막으로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비운의 왕이라는 얘기죠. 철종은 현재 학계의 입장은 그런 식의, 그건 왜냐면 수많은 기록들이 분석이 되니까 소설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들을 넷인가 낳습니다. 철종의 아들들이요. 모조리 죽어요. 전원이 죽습니다. 아들을 넷을 낳는데 다 죽었다 이게. 왜 죽었는지 모르죠. 철종이 34세에 죽을 때에는 딱 후손 중에는 딸내미 하나 있었단 말이죠. 그 딸내미는 박영효에게 시집갑니다. 박영효 아시죠? 그죠? 근데 박영효에게 시집갔다가 바로 죽죠. 그 결국 어쨌든 후손은 없어지는 거죠. 자, 근데 철종 후반기가 되면 이제 그 세도정치의 원흉에 해당하는 순원하고 김씨가 죽고 드디어 며느리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누구겠어요? 헌종의 어머니면서 효명세자빈이었던, 그래서 자기 가문의 몰락을 시어머니가 자기 가문을 짓밟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여성, 조대비죠. 조대비 정도는 마음껏 주무를 수 있어. 안동김씨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순왕후가 죽었지만. 그죠? 그리고 이때 조대비는 철종과 왕이 경합을 했던 인물 석파 이하응의 아들을 왕으로 삼습니다. 고종이 되는 것이죠. 그죠? 12살의 왕이 됩니다. 석파 이하응,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은 조선의 손꼽는 부자입니다. 흥선대원군이 궁도령이라 해서 거지처럼 생활했다, 가난했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김동인의 소설 속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실제 기록을 보면 흥선대원군의 재산의 규모가 나오고 철종 때 이런 것들과 흥선대원군이 뭐예요? 재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흥선대원군이 대단한 재력가였다는 것이 다양한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데 오로지 소설 속에 흥선대원군이 거지처럼 살았다. 에? 그래갖고 뭐 다 몰락한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간 것처럼 소설이 묘사하다 보니까 그 소설 아무도 이 시대에 관심이 없으니까, 조선을 망가뜨린 시대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역사 연구자조차도 소스를 소설 속에서 읽어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살펴보지 않고. 그러다가 그래서 조선시대 역사 중에서 가장 역사 연구가 늦은 시대예요. 왜냐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 연구가 시작됐으니까, 제대로 된 게.
해방된 지 몇 년이 됐는데 세도정치에 대한 연구가 소설의 학자들도 소설 속에 안주할 정도로 소설 보고 이렇게 배웠어. 이 시대는 싫어. 그리고 그냥 소설만 인용하는 거죠. 마치.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대원군이 가난한 게 아니었네. 이 철종대 재산의 규모가 나오고 여기저기 기록에서 나오는데 엄청 부자였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이것이 소설에서 막 꾸며대고 이렇게 간 거네. 예? 소설적 어떤 플롯을 짜면서 거기서 만들어낸 얘기네. 천운이가 없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기초조사도 안 하고 이거를 기정사실화해서 가르쳤단 말인가?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철종과 마지막 왕위 경합 후보군이 바로 대원군이었어요. 예? 원래가요.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이지만 이제 서자가 아니라 적자인 고종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12살 이재황 또는 명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런 고종이 이제 12살에 왕이 됐다 이게요. 그러면 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면 누가 대리 통치를 해야 되나요? 왕실의 최고 어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때 당시는 대왕 대비에 해당하는 조대비가. 왜요? 조대비는 고종의 어머니 뻘 대비가 아니잖아요. 헌종의 어머니니까 대왕 대비죠. 근데 조대비가 본인이 행사해야 되는 통치 권력을 왕의 아버지에게 위임했다는 거죠. 자, 이게 변수였던 거예요. 세도영씨 가문이 가장 크게 변수로 이걸 인지하지 못했던 건 바로 이 대목이죠. 그죠? 그래서 대원군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대원군은 장난이 아닌 인물이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이제 대원군의 개혁 정치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건 다음 시간에. 그죠? 잠깐 쉬었다 들어갑니다.